과거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한 여성이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성공한 남편의 회사 창립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동창들이 나타나 그녀를 다시 괴롭히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나타나서 그녀들을 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창동 언덕 담쟁이 덩굴이 고풍스러운 벽을 휘감은 2층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51세의 하서진은 그 고요의 주인이자 가장 충실한 신도였다. 그녀의 세계는 2층 서재, 창밖으로 사계절의 색을 갈아입는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세상은 그녀를 결이라는 두 글자의 필명으로만 알았다. 출간하는 소설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을 섬세하고도 날카롭게 파고들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작가 결의 성별도 나이도 얼굴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철저한 익명 뒤에 자신을 숨겼고 그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안온함을 느꼈다. 서재의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희미한 잉크 냄새, 그리고 서진이 직접 내린 드립 커피의 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갓 뽑아낸 원고의 첫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호흡, 단어가 품은 미묘한 온도, 행간에 숨겨진 인물의 감정까지. 그녀는 세상을 결로 읽고 결로 써내는 사람이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자신을 증명하고 과거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녀의 고요한 세계에 유일하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존재는 남편 권태하 53세였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남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철한 승부사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신화적 존재로 여겼지만 서진에게 그는 자신의 위태로운 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었다. 그날 오후 태아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서재 문을 열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서재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묵직한 존재감,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아우라가 잉크 냄새마저 압도하는 듯 했다. 그는 아내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듯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집중하고 있었군. 왔어요? 서진은 쓰던 만년필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웃었다. 태아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잠시 바라보다 본론을 꺼냈다. 서진아, 이번 주 금요일 잊지 않았지? 서진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천명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 몇 달 전부터 태아가 공들여 준비하고 그녀의 참석을 수없이 부탁했던 바로 그 행사였다.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할 그 자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가빠왔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제가 가야만 할까요? 당신의 자리이지 제 자리는 아니잖아요. 내 자리가 어디 있고 당신 자리가 어디 있어. 1000명의 20년은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어.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태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내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그 영광의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간절했다. 그는 아내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깊이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가녀린 존재로만 여길 뿐이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없는 20주년 파티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태아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크고 따뜻한 그의 손 안에서 서진은 잠시 갈등했다. 그녀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와 고요는 모두 저 남자가 만들어준 세계다. 폭풍우 치던 과거의 바다에서 그녀를 건져내 안전한 항구로 데려온 사람.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갈게요.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서진이 대답하자 태아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서재를 나갔다. 홀로 남은 서진은 창밖의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푸르른 잔디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평화롭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세찬 풍랑이 일고 있었다. 파티, 사람들,
시선. 그 단어들은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편린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끈적하고 불쾌한 보라색 액체의 감촉,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인 날카로운 웃음소리,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던 그 순간의 무력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가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아가 그녀를 위해 사다 놓은, 그러나 대부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다. 서진의 손가락이 화려한 옷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유독 새하얀 색상의 옷들 앞에서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가장 안쪽 가장 어두운 곳에 걸린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빛을 받으면 검은색처럼 보일 정도로 깊고 어두운 색이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는 가장 짙은 색의 갑옷을 선택했다. 금요일 밤 그녀는 기꺼이 남편을 위한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제단 위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파티 당일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차분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갔다. 저녁이 되자 서울 시내가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선 하서진의 모습은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인형처럼 고고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그녀의 심장은 가라앉는 배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준비를 마치고 들어온 권태아가 감탄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서진은 마주 웃어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는 척했다. 그랜드 워커힐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안, 통유리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수놓은 듯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저 아득한 심연처럼 보였다. 차 안의 침묵이 그녀를 23년 전 빛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로 데려갔다. 23세 하서진은 가난했다. 그 사실은 교복 치맛단 아래로 살짝 달아있는 낡은 단어처럼 애써 감추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흔적이었다. 반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냄새와 홀로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의 지친 어깨가 그녀의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글쓰기였다. 낡은 공책 위에 연필로 눌러 쓴 문장들 속에서 그녀는 비로 자유로웠고 가장 자기다울 수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아서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국 청소년 문학상의 대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폭발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조회 시간에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고 지역 신문에도 그녀의 얼굴이 실렸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그녀를 천재 문학 소녀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밝은 빛은 반드시 짙은 그림자를 만드는 법. 그 빛을 가장 견디지 못했던 것은 윤채린 당시 18세과 그녀의 그림자 신혜미 당시 18세였다. 부유한 집안, 예쁜 얼굴,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윤채린에게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반지하 촌뜨기 하서진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시상식이 있던 날 오후였다. 서진은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선물해준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구김 하나 없는 새 옷이 어색하면서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 기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윤채린과 신혜미가 그녀를 학교 뒤편 낡은 소각장 옆으로 불러냈다. 야 하서진. 상 받으니까 기분 좋아? 채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무슨 불쌍한 내 인생 이야기라도 팔아서 상 받은 거니? 심사위원들이 내 꾀죄죄한 꼴 보고 동정이라도 했나 봐. 신혜미가 옆에서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였다. 채린이 들고 있던 보라색 포도주스 팩을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목마르지? 상 받았는데 축하는 해줘야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채린은 주스팩을 힘껏 비틀어 터뜨렸다.
보랏빛 액체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서진의 새하얀 블라우스 정중앙을 향해 정확히 쏟아졌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섬유를 파고들며 끔찍한 얼룩을 만들어내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경멸과 승리감에 찬 채린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박장대소하는 혜미의 일그러진 얼굴뿐이었다. 어머,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너한테는 하얀색보다 그게 더 잘 어린다. 꼭 내 처지 같잖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서진은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 그 자리를 도망쳤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수치스러웠다. 가슴에 번진 보랏빛 얼룩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과 가난에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고 세상의 폭력 앞에 무력했던 스물셋 자신에 대한 징표였다. 서진아, 다 왔어. 태아의 목소리가 과거의 악몽에서 그녀를 건져냈다. 차문이 열리자 호텔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서진은 심호흡을 했다. 23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남편의 팔에 의지한 채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열리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그랜드홀은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홀을 가득 메운 대한민국 1%들의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눈부신 파편으로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큼한 향과 유명 인사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은밀한 욕망과 과시욕이 뒤섞여 있었다. 하서진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수족관과 같았다. 권태아의 등장은 잔잔하던 물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 인사를 건네고 축하를 전하고 어떻게든 눈도장을 찍으려 애썼다. 태아는 능숙하게 그들을 상대하며 곁에 선 아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제 아내 하서진입니다. 그때마다 서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었다. 베일에 쌓인 권태아 회장의 아내. 그들의 시선은 마치 해부용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완벽한 겉모습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태아가 잠시 다른 재벌 총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서진은 겨우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의 가장자리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강물을 따라 흐르는 유람선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이 거대한 파티가 끝날 때까지 투명 인간처럼 버텨낼 수 있기를.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작은 소망을 비웃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서진 맞지? 등 뒤에서 들려온 교양 있는 척 꾸민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2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함없는 얼굴의 윤채린과 신혜미가 서 있었다. 그들 역시 천명그룹 임원의 아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값비싼 시술의 흔적과 오만함을 더해 놓았을 뿐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가장 화려한 현재의 한복판에서 불쑥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윤채리는 위아래로 서진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세상에, 여기서 널 다 보네. 이런 데는 너랑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라도 잘 만났나 봐? 신혜미가 옆에서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채리나, 나 저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 왜 있잖아, 포도주스. 포도주스라는 단어가 서진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두 여자의 비웃음만이 그녀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체리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 그러고 보니 오늘 하얀색은 피했네. 똑똑해졌는데? 또 누가 뭘 쏟을까봐 무서웠구나.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23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녀가 차갑게 무시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윤채린이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든 손이 교묘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기울어졌다. 붉고 진한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서진의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어두운 옷감 위로 더욱 짙고 끈적한 얼룩이 번져나갔다. 23년 전의 포도주스가 2025년의 레드와인으로, 낡은 블라우스가 최고급 실크 드레스로 바뀌었을 뿐 그날의 폭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머나 세상에. 미안해서 어쩌지? 사람이 많아서 부딪히는 바람에 손이 미끄러졌네. 옷이 많이 비싸 보이는데 정말 미안해, 서진아. 윤채리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은 꼴좋다는 비웃음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갑게 젖어드는 옷의 감촉,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눈앞에 선 악마의 만족스러운 미소.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며 23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서서 보랏빛 얼룩을 내려다보던 무력한 23의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재앙의 서곡이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음률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췄다. 하서진의 세계에서 모든 소음이 증발하고 오직 드레스 위로 번져나가는 붉은 와인의 얼룩만이 감각의 전부를 차지했다. 23년 전의 보라색 얼룩과 지금의 붉은 얼룩이 겹쳐지며 그녀의 의식을 아득한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주변의 수군거림, 윤채린의 가식적인 사과, 그 모든 것이 마치 수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한 수족관 바닥에 가라앉은 인어처럼 숨 쉬는 법을 잊은 채 그 자리에 고정되었다. 그때였다. 홀 안의 공기를 가르며 묵직하고 서늘한 기운이 다가왔다.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오는 권태아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멀리서부터 보았다. 부자연스럽게 모여있는 사람들, 그 중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드레스를 더럽힌 끔찍한 와인 자국까지. 태아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가 다가오자 서진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그는 곧장 서진의 곁으로 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이 사람은 나의 소유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제왕의 몸짓과 같았다. 그는 아내의 상태를 살핀 뒤 윤채린과 시네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두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체 무슨 짓들이요? 권태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홀 안의 음악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윤채린의 남편인 박진수 상무와 시네미의 남편인 김우성 사장이 당황하며 달려왔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박 상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나섰다.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실수를 해서 여자들끼리의 작은 해프닝이니 너그럽게. 작은 해프닝? 태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상대를 파멸시키기 직전의 냉혹한 표정이었다. 그는 박 상무의 말을 잘랐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소. 내 아내라는 말에 박진수 상무와 김우성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들은 권태아 회장의 부인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는 것만 알았지 눈앞에 이 조용한 여자가 그 주인공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윤채린과 시네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천명그룹 안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게 저 회장님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윤채린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태아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두려움에 질린 그녀의 남편 박진수 상무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다. 박 상무. 그리고 김 사장.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마저 사라진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았다. 오늘 당신들은 그리고 당신들의 아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소.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닌 사형 선고였다. 권태하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서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가자 여보. 그는 아내를 데리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홀의 입구에서 뒤를 돌아본 태아의 차가운 시선이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네 사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제왕의 분노가 불러올 피해 축제를 예고하는 잔혹하고도 선명한 낙인이었다. 평창동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태하는 아무 말 없이 냅킨을 물에 적셔 서진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낼 뿐이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번뜩이는 눈빛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런 그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3년 만에 다시 겪은 치욕보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분노하는 모습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고요한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은 애써 담담한 척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드레스에 묻은 붉은 얼룩, 윤채린의 경멸 어린 미소,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 시간 태아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서재가 따뜻한 원목과 종이의 공간이라면 그의 서재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완벽한 통제실이었다. 그는 책상 위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조 실장. 곧바로 스피커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회장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명그룹의 그림자이자 그의 수족인 비서실장 조우진이었다. 박진수 상무 그리고 그의 아내 윤채린. 명진 어페럴 김우성 사장, 그의 아내 신혜미. 네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 지금 당장 내 책상 위로 올려. 사생활, 재산, 인간관계, 약점.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 실장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정확했다. 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이어갔다. 내일 아침 천명그룹 내부 게시판이 뜨거워져야겠어. 주제는 박진수 상무의 갑질과 부패, 그리고 김우성 사장과의 유착관계. 명분은 철저히 회사를 위한 내부 고발이어야 하네. 내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드러나선 안 돼. 하지만 모든 직원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눈치챌 수 있도록 만들어. 알겠습니다. 여론전부터 시작해 감사를 통해 공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사적인 복수는 시시하지. 나는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성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끌어내려지는 걸 봐야겠어. 그들이 내 아내에게 주었던 모욕감, 그 수천 배를 돌려줄 테니. 통화를 끄는 태아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엎드린 신하들 같았다. 그는 아내의 눈물과 23년의 상처를 떠올렸다. 그 상처에 비하면 자신이 저지를 일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의 익명 게시판 1000명의 소리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박진수 상무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글에는 박 상무가 협력업체에 가한 상습적인 갑질, 아내의 명품 구매를 위한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김우성 사장의 명진 어페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심지어 지난밤 창립 기념 파티에서 그의 아내가 저지른 상식 밖의 행동까지 은유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과 함께 전사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다. 그것은 그저 한 임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권태하라는 제왕의 손에 들려 부패한 신하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익명의 폭로글이 천명그룹 전체를 뒤흔든 다음 날 권태하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태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어젯밤 우리 회사 게시판에 불미스러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창립 20주년을 맞은 시점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 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천명그룹의 경영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투명성입니다. 제기된 의혹을 한 점의 의문도 없이 명백히 밝히기 위해 오늘부로 회장 직속의 특별감사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특별감사라는 말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뿌리까지 파헤쳐 도려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감사팀은 박진수 상무가 속한 전략기획본부와 의혹이 제기된 협력업체 명진 어페럴에 대한 무기한 정밀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박진수 상무의 모든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결정이었다. 박진수 상무는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반론이나 변명은 불가능했다. 거역할 수 없는 제왕의 명령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각 회계팀과 법무팀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감사팀이 전략기획본부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냥을 시작하는 늑대들처럼 조용하지만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감사팀장은 박 상무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본부 내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통신 기록을 영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컴퓨터가 봉인되고 서류 캐비닛이 열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필사적으로 김우성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큰일 났네. 회장님이 칼을 빼들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막다니 어떻게? 이미 감사팀이 우리 회사로도 들이닥쳤다고. 장부고 뭐고 다 털리고 있어.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전날 밤의 오만함 대신 파멸 직전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서진이라는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한편 윤채린과 신혜미의 세상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남편들의 절규 섞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매일같이 어울리던 상류층 모임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작은 장난이 불러온 거대한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고 있었다. 초조해진 윤채리는 하서진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다. 서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우리 남편 잘못되면 너라고 편할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문자들을 서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답장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용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해도 늦지 않았다. 며칠 후 특별감사팀장이 권태아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태아는 보고서를 넘겨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어. 이제 정리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다가올 심판의 서막을 차갑게 알리고 있었다. 특별감사팀의 보고서가 권태아의 책상 위에 놓인 지 사흘 후 천명그룹의 최고 위급 임원들이 모두 소집된 이사회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권태아는 평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임원들조차 숨죽이게 만들었다. 이날의 안건은 단 하나, 박진수 상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해임의 건이었다. 특별감사팀장이 스크린에 띄운 자료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박진수 상무가 김우성 사장의 명진 어페럴로부터 수년간 받아온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비밀 계좌의 거래 기록, 아내 윤채린의 명품 쇼핑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경쟁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입찰 정보를 유출한 이메일 증거까지. 그의 부패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회사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료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박진수 상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그리고 잿빛으로 죽어갔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탑의 필연적인 종말이었다. 권태하는 모든 보고가 끝난 후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박진수 상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 상무는 떨리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자의 공허한 침묵이었다. 투표하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박진수 상무의 해임안은 단 1분의 논의도 없이 가결되었다. 그가 20년간 청춘을 바쳐 일군 자리, 그의 모든 것이었던 천명그룹 상무라는 직함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권태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서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금일부로 박진수 전 상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명진 어페럴 김우성 대표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고발하며 부당이익 환수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박진수 개인의 파멸을 넘어 그의 아내 윤채린이 속한 세계, 그리고 그녀의 추종자였던 신혜미의 세계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마무리였다. 김우성의 명진 어페럴은 천명그룹과의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였다. 계약 파기와 소송은 곧 회사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강남의 고급 스파에서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있던 윤채린은 스마트폰에 뜬 속보 알림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속보 천명그룹, 박진수 상무 전격 해임 및 검찰 고발.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신혜미 역시 남편의 절규 섞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당신이 그 여자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남편의 원망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와 명예,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허울,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어리석은 교만으로 던졌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자신들의 세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윤채린과 신혜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바벨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복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동안 하서진은 평창동 서재에서 조용히 자신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천명그룹의 자정 능력을 칭송하며 부패한 임원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라낸 권태하 회장을 영웅처럼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아내의 상처에 대한 남편의 차가운 복수였음을. 그리고 그 복수만으로는 자신의 상처가 결코 아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상처의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주인으로 서야만 했다. 서진은 자신의 신작, 얼룩진 실크의 출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결입니다. 제 신작 출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제 정체를 이제는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출판사 대표는 경악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작가결의 등장은 출판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다. 기자회견 날 프레스센터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베일에 쌓인 작가결 드디어 정체 공개 라는 타이틀 아래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단상 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포탄처럼 터지는 가운데 하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부드러운 회색빛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 흰색도 자신을 지키던 가본 네이비색도 아닌 모든 것을 끌어안은 듯한 차분한 색이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내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가 결입니다. 장내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베스트셀러 작가 결이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명그룹 안주인 하서진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오늘 저는 제 신작 얼룩진 실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소설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23년 전 한 소녀가 겪어야 했던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난과 재능을 향한 질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윤채린이나 신혜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하얀 블라우스 위에 쏟아진 보라색 주스 자국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만으로도 기자들은 이 이야기가 최근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흉터로 남거나 때로는 덧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외면하고 숨기는 대신 똑바로 마주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상처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다. 저는 오늘 이후로 발생하는 제 모든 소설의 인쇄 전액을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결의 재단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청소년도 얼룩진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곁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개인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복수였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하서진은 더 이상 권태하 회장의 아내 혹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불빛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이야기로 온전히 서 있는 작가 결 그 자체였다. 하서진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이 되었다. 작가 결 천명그룹 안주인 하서진으로 밝혀져 과거 학교 폭력 고백, 인쇄 전액 기부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사의 일면을 장식했다. 대중은 열광했다. 재벌가의 가십으로 소비될 뻔했던 사건은 한 여성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서사로 재탄생했다. 여론은 하서진에게는 찬사를, 그리고 그 익명의 가해자들에게는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네티즌 수사대는 하서진의 고백과 천명그룹의 감사 결과를 퍼즐처럼 맞추어 가해자들이 윤채린과 신혜미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밝혀냈다. 그들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들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고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들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윤채린과 신혜미에게 사회적 낙인이라는 마지막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호화로웠던 집은 텅 비었고 연락이 닿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들은 망가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뱉은 독이 온 세상을 돌아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음을 깨달았다. 제 위에 주저앉아 끝없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길이 무엇인지를. 며칠 후 초췌한 모습의 윤채린과 신혜미가 평창동 하서진의 집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 대신 입은 평범한 옷차림은 과거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그들은 수십 번을 망설였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담담한 표정의 하서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윤채린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사과라기보다는 오열에 가까웠다. 신혜미 역시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용서를 빌었다. 서진은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화려한 응접실이 아닌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서재의 창가 앞이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없었다. 다만 이 길고 긴 악연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 동안 그들의 울음 섞인 사과를 듣고 있던 서진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날 파티에서 내 드레스에 와인을 쏟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니? 그녀의 질문에 윤채린의 울음이 멎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냥 내가 여전히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옛날처럼 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어.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진심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사과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마침표여야 했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을 향한 미움은 이제 내 안에 없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정조차 당신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이 용서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3년 전 차가운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던, 그리고 얼마 전 파티장에서 모욕감에 떨어야 했던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서 당신들의 삶을 사세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누구의 인생에도 얼룩을 남기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사죄입니다. 윤채린과 신혜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무게를, 그리고 한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무겁고도 자비로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두 여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을 떠난 후 하서진은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자의 해방의 눈물이었다. 1년 후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던 어느 날, 평창동 저택의 2층 서재는 더 이상 하서진만의 고요한 성이 아니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라일락 향기가 섞인 상쾌한 바람이 들어와 묵직한 책 냄새와 어우러졌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새 소설의 원고 옆으로 결의 재단에서 후원하는 어린 학생들의 서툰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하서진은 변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 익명의 작가 결이 아닌 작가 하서진으로서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의 소설은 여전히 인간의 깊은 내면을 파고들었지만 이제 그 끝에는 지독한 아픔 대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글의 결이 달라진 것이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서재를 나와 삼청동의 작은 한옥에 자리 잡은 결의 재단으로 향했다. 재단은 그녀의 뜻에 따라 폭력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글과 그림,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다. 선생님, 저 왔어요.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1년 전 학교 폭력으로 인해 말을 잃었던 아이, 민지였다. 재단의 문을 처음 두드리던 날, 그림자처럼 어둡고 위축되어 있던 아이는 이제 제법 작가 지망생다운 총기를 눈에 담고 있었다. 민지 왔구나. 새로 쓴 글은 좀 어때?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나요. 예전에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쓰는 게 상처를 치료하는 약처럼 느껴져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진은 민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민지의 글 속에는 여전히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을 응시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용기가 있었다. 서진은 민지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이 구원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이제는 타인을 통해 구원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고통은 이제 수많은 민지들의 희망을 피워내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광화문 천명그룹 본사 회장실. 권태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아내와 함께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장님, 윤리경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입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 시스템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우진 실장의 보고에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에 그 사건은 천명그룹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그는 부패의 뿌리를 도려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회사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나 재단. 우리 아이들 글 봐주고 있어요. 저녁에는 늦지 않을게요.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세상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아내 건강이 나에겐 최우선이야. 농담 섞인 그의 말에 서진이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깊은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태아는 더 이상 아내를 연약해서 지켜줘야 할 존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내의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구해낸 상처 입은 여자를 사랑했고 이제는 스스로 빛나는 작가 하서진을 더욱 사랑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새로운 세계의 빛이 밝아지는 만큼 과거의 그림자는 더욱 짙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박진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김우성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윤채린의 삶은 가장 극적으로 변했다. 남편과 이혼한 그녀는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떠나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구석의 텔레비전에서 결의 재단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나왔다.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하서진의 모습을 윤채린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질투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아득한 거리감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한 손님이 반찬 투정을 하며 거칠게 소리치자 그녀는 흠칫 놀라며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신혜미는 남편과 함께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 그들은 작은 편의점을 열어 24시간 불을 밝혔다. 새벽녘 물건을 정리하던 신혜미는 음료수를 사러 들어온 한 여고생과 눈이 마주쳤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학생의 눈빛에서 그녀는 문득 23년 전 자신들이 경멸하며 내려다보던 하서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속죄는 아마도 평생에 걸쳐 이런 작은 아픔들을 견뎌내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진과 태아는 나란히 앉아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라는 아이 글이 참 좋아. 언젠가 나보다 더 좋은 작가가 될지도 몰라. 당신 닮아서 그렇겠지. 태아가 미소 지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시선이 정원의 나뭇잎, 저녁 하늘의 구름,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 그 모든 것의 결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23년 전의 보랏빛 주스 자국도 1년 전의 붉은 와인 자국도 그녀 인생이라는 그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림의 전부가 아니었다. 캔버스의 한 구석을 차지한 어두운 색조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사랑, 용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른 색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서진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했고 그것을 끌어안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섰다. 어둠 속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작가로,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진 새로운 결의 계절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